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이번 주 배달판 이슈를 한 영상에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륜차 주정차 금지법 시행을 일단 막아냈다는 소식입니다. 8월 14일 라이더 유니온이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고, 라이더 유니온 측에 따르면 경찰청은 충분한 주차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에는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완전한 철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선 것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주차할 곳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제부터 이륜차 주차하면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라이더들은 어디에 세우라는 걸까요? 특히 배달 라이더들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와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이륜차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생계를 위해 배달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어떤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 주차 인프라는 어디에 얼마나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나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부터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저는 정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이런 겁니다. 경찰청에서조차 이륜차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작 도로에서 일하는 라이더들에게는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현실을 알고 만드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라이더 유니온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현장의 라이더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찰청이 인프라 구축 전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주차 인프라를 실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에 몇 면을 만들 것인지,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까지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처럼 생계를 위해 이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외나 보호 장치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은 가장 쉽습니다. 하지만 주차할 곳을 만들어주는 건 어렵죠. 그렇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라이더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울 곳부터 만들어 놓고 단속을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게 상식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이 단순히 시행을 잠깐 미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륜차 주차 인프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찰청 이외에 모두가 반대하는 개정령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자존심 때문에 강행하려고 했었죠.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이런 불필요한 자존심은 내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배민 쿠팡이츠 연동 라이더 안면 인증 시스템 만든다 라는 기사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면 인식 기술이 문제가 된 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개인정보 침해나 오인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면인식과 관련된 문제가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름은 개명할 수 있고 주소는 이사를 하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꿀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나 지문, 홍채 같은 생체 정보는 어떨까요? 만약 이런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이 된다면 다시 새 얼굴로 바꿀 수도 없고 새로운 지문을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출되는 정보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생체 정보라면 어떨까요? 지문이나 홍채처럼 인증에 사용되는 정보까지 유출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인식은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입해야 한다면 그만큼 강력한 보안장치와 피해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더들이 안면인식이든 뭐든 명의도용을 막을 방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우리의 수입에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의도용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하는 배달기사들의 단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명의도용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200여 명이 넘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잡혔고, 플러스 지사가 터지며 일반 라이더들의 단가가 오르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배달판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보험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불법 체류나 취업 문제까지 얽혀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주할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세금 문제나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무 잘못이 없는 우리나라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도용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이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무조건 수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사용하고 유출됐을 때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해야 하고, 무엇보다 생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것,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민에서 지급되지 않던 기상할증이 뒤늦게 지급됐다고 합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는데도 기상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던 배달건에 대해서 기상할증분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문 건별 상세 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받은 배달 중에서 어떤 주문에 기상할증이 적용됐고 얼마가 추가로 지급됐는지는 기사가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민 입장에서는 시스템에 모든 주문 기록과 지급 내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사들에게도 어떤 주문에 얼마의 기상할증이 추가됐는지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돈을 지급했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보다 기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게 훨씬 투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몇백원, 몇천원도 결국 우리가 일해서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급이 됐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배달에 얼마가 지급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버 오류, 어떻게 된 게 라이더에게 불리한 오류만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과연 진짜 오류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을까요? 그냥 주문건 공개하고 미지급 건이 어떤 건인지, 다른 건들은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공개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참 북한처럼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상할증 지급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배민이 8월 12일부터 패스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12일이 이미 지났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패스 인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책이나 변경사항은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날짜부터 장소까지 칼같이 공지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느릿느릿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기사 입장에서는 8월 12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뀌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왜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할 건지 설명이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말로는 8월 12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날짜가 지나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면 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기들에게 유리한 건 그렇게 칼같이 하면서 기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왜 이렇게 느린 건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좀 짜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다면 적어도 그 이유와 앞으로의 일정을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비마트와 주요 상점에서 상주하며 신분증과 어플, 라이더 얼굴을 대조하며 명의도용에 앞장섰던 배민은 어디 갔을까요? 과거 오프라인에서 직원이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확인하던 것도 안 하고 노조에서 제안한 안면인식도 거부하고 그나마 제일 뚫기 쉬운 패스 하나 적용하면서 이렇게 민기적대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배민이 많이 그리워집니다. 다음 소식은 배민의 24시간 배달 시범 운영입니다. 배민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일부 지역의 배민 배달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 20여 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국 70여 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쿠팡이츠도 지난 5월부터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4시간 배달을 도입했습니다. 결국 배달 플랫폼들의 심야 배달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 택배 같은 경우 야간, 심야 근무와 과로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고 실제로 과로 위험이나 노동자의 사망 사례까지 있었죠. 물론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의 근무 환경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플러스가 생기기 전에 마감조로 배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심야할증도 있었고 도로도 한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배달 속도도 빨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 괜찮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배달 단가도 다르고 플랫폼 운영 방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심야 배달이 예전과 똑같을 거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24시간 배달을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낮보다 밤에 일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심야 시간에 배달을 하는 게 더 잘 맞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24시간 배달을 만든다고 해서 라이더들에게 24시간 일하라고 강요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야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고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선택권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24시간 배달 자체가 아니라 밤에 일하는 라이더들이 그만큼 위험과 피로를 감수할 만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닐까요? 이번 24시간 배달 확대가 라이더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플랫폼의 심야 경쟁으로 끝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호주의 배달기사 최저임금 이야기입니다. 호주가 음식이나 식료품을 배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을 31.3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도
플랫폼이 제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급이 배달을 수락한 시점부터 배달 완료까지의 시간인 업무 수행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콜 대기하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저 시급을 정하는 게 맞냐, 아니면 배달 한 건당 최저 단가를 정하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같은 곳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최저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호주 역시 이번에 배달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과 보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배달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별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장난일까요? 근로자가 아니니 그에 맞는 보호 장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니 보호 장치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이 애매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구에서 배달, 택배 등 도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이 연구가 경영계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야비하게 말이죠. 결국 논쟁은 계속됐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 최저임금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플랫폼 노동자도 사람이고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인 만큼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니까 보호할 필요도 없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보다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저는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기사도, 대리기사도, 택배기사도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일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호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단가가 떨어지지는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느냐 아닐까요? 저는 모든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은 배달 로봇 이야기입니다. 최근 배민은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2-3년 안에 배달 로봇이 대중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배민 비마트에서는 로봇 배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이동 로봇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도 로봇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민 측은 로봇이 라이더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더가 기피하는 이른바 똥콜이나 악천후 상황의 배달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배달 로봇은 배터리 효율 문제도 있고 속도 역시 바이크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당장 장거리 배달이나 복잡한 동선의 배달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거리, 정해진 구역, 비교적 단순한 배달부터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라이더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로봇이 가까운 거리에 쉬운 콜들을 많이 가져간다면 반대로 라이더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조건이 좋지 않은 배달을 더 많이 수행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 배달 플랫폼이 어떻게 배차 시스템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배달 로봇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라이더들에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택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기업들은 자동화와 자율주행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인건비 때문입니다. 예전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에게 조언하는 자리에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무인화와 자동화에 투자하고 정부 역시 규제를 완화하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먼 미래에는 배달 로봇이 라이더 수를 줄이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기술 발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배달기사 출입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앞으로 로봇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아파트 입구에서 로봇이 물건을 전달하는 방식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배달 라이더와 한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지 않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것조차 싫고 주차장 이용하는 것마저 거부할 거라면 관리비로 이 로봇을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하게 헬멧 벗으라는 등 개인정보 적으라는 등 이상한 요구하실 필요도 없고 서로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달 로봇과 라이더 과연 앞으로 경쟁 관계가 될지 아니면 서로 역할을 나누며 공존하게 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calling loud, with laughter in the